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신화.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재물은 똥 같아서 한데 모아놓으면 악취가 난다. 골고루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오늘은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경주 최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 양반 무장이 전쟁터에서 화살을 온몸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미 환갑을 넘긴 2명의 늙은 종이 있었죠. 주인이 전사하자 이 두 노인은 주인께서 충신으로 나라에 몸을 바치시는데 어찌 우리가 충노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라며 끝까지 싸우다 함께 전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집안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조상 제사를 지낸 뒤 그 제사상을 그대로 마당으로 옮겨 이 두 종의 제사를 함께 모신다는 겁니다. 당시 다른 양반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양반이 어떻게 노비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가 자손이 집사 할아버지 제사를 직접 모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꿋꿋이 이 전통을 지켰고 심지어 종들을 기리는 비가까지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경주 최부자 댁의 시작입니다. 12대 400년 동안 부를 지켜온 한국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부자 집안의 이야기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경주 최부자 댁이 어떻게 그 유명한 가운을 갖게 됐는지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600년대 중반 최국선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명화적이라 불리는 도적대가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조직폭력배가 부잣집을 털러온 거죠. 명화적이 뭐냐고요?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도적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도둑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백주대나처럼 밝게 만든 다음 대놓고 집을 습격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죠. 명화적이라는 이름 자체가 밝은 불빛의 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같으면 집에 무장 강도가 들이닥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국선은 이 경험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살 길이 없어서 도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하라는 마음가짐으로 곳간을 열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집안의 가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집안의 재산은 만석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지주들은 흉년이 들면 뭘 했냐면 급한 농민들이 싼 값에 땅을 내놓을 때 그걸 사들여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경제위기 때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 그런데 최부자 댁은 정반대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만석 이상 재산을 넘지 말라는 가훈의 효과입니다. 현대 경영학으로 분석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거든요. 재산을 만석으로 제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땅이 늘어나도 총 재산은 만석을 넘을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소장료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이익이 고스란히 소작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된 거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놀랍게도 일대 주민들이 오히려 최부자 댁의 재산이 늘어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땅을 팔려고 하면 앞다투어 최부자 댁에 소개할 정도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최부자 댁 땅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소작료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주 밑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최부자 댁 땅을 빌려 농사 짓는 게 훨씬 나았던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적정 이윤 유지. 이해관계자 만족도 극대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ESG 경영을 3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집안이 12대 400년 동안 부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니 아무도 이 집안을 해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가 이 집안을 지키려 했던 거죠. 경주 최부자 댁의 경영 방식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대지주들은 보통 마름이라는 중간 관리자를 뒀어요.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관리 회사를 고용하는 거나 비슷하죠. 지주는 편하게 앉아서 돈만 받고 실제 관리는 마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름들이 지주 몰래 소작인들한테 더 많은 소작료를 받아내고 그걸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최부자 댁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마름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의 종들에게 일종의 성과급제를 도입했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주는 시스템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직영 매장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간 착취자가 없으니 소작료를 낮게 받아도 충분히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종들도 일을 열심히 할 동기가 생겼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목도 늘어나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합리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사실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건 단순히 착한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 관리하려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써야 할 게 많거든요. 하지만 최부자 댁은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집안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집안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최진립 이야기를 해볼까요? 1636년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의 일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조선은 급하게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때 최진립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69세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은퇴한 지 한참 된 할아버지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공주 진영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주변에서 나이가 너무 많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만류했을 텐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해 12월 27일 용인 험천에서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 전사합니다. 1년 후 시신을 수습했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최진립은 자신을 따라온 종 옥동과 기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인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투니까 종들만이라도 살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장군께서 충신으로 나라에 몸을 바치려 하시는데 어찌 저희가 충노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이 단순한 충성심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이미 환갑을 넘긴 늙은 종들이에요. 자기들도 충분히 늙어서 전쟁터에 나가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 곁을 지킨 거죠. 평소에 이 집안이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 장면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양반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최진립의 후손들은 이 두 종의 제사를 조상 제사와 함께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요. 먼저 집안 사당에서 조상들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상을 그대로 마당으로 옮겨서 옥동과 기별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같은 음식으로 같은 정성으로 모시는 겁니다. 당시 양반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양반과 노비는 엄격하게 구분됐고 양반이 노비에게 절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부자 댁 후손들은 매년 제사 때마다 노비였던 두 사람에게 절을 올린 겁니다. 주변 양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양반이 노비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며 비난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 총수가 운전기사 제사를 직접 모신다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최부자 댁 사람들은 꿋꿋이 이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종을 기리는 비가까지 세웠어요. 이게 바로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닐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체면이 깎이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정신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경주 최부자 댁의 기풍이 된 겁니다. 최진립의 셋째 아들 최동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사람이 바로 경주 최부자 댁의 불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한 장본인이거든요. 1598년생이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다 겪은 세대죠.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고 나니 조선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 나라가 황폐화됐습니다. 사람들은 죽거나 도망갔고 농토는 황무지가 됐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뭘 했을까요? 살아남기에 급급했겠죠. 그런데 최동량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봤어요. 당시 조선 정부가 뭘 장려하고 있었냐면 황무지 개간과 수로시설 건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농업 생산력을 높여야 했으니까요. 최동량은 이 흐름에 정확하게 올라탔습니다. 경주 내남면 이조리 일대의 땅을 개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땅만 개간한 게 아니에요. 형산강의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수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규모 관계시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양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양법이 뭐냐고요? 모내기를 하는 농법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당시만 해도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것보다 모를 길러서 옮겨 심으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최동량은 이런 선진 농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동량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수로를 만들면서 일자리를 창출했잖아요. 그리고 이 양법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소작인들도 먹고 살기가 나아진 거죠.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부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집안도 한때 거의 파산할 뻔했다는 겁니다. 최국선의 장남 최인기 계열 이야기예요. 최인기는 아버지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굴러갔어요. 재산도 점차 늘어났죠. 그런데 손자 최종겸대를 거치면서 뭔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가문이 쇠퇴하더니 증손자 최옥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1740년생이니까 1700년대 후반의 일이겠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경영에 소홀했거나 아니면 자식 교육을 잘못했거나 했을 겁니다. 반대로 최국선의 둘째 아들 최익이 계열은 어땠을까요? 형한테 비해 물려받은 재산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최승열과 손자 최종률 때에 가문이 다시 일어섰어요. 재산이 만석에 가까워지면서 최부자 댁의 정통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게 물려받아도 제대로 된 가치관과 경영 마인드로 일하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돈보다 중요한 건 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대 최영경과 8대 최기영 때 이 집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대로 살던 이조리를 떠나 경주 교동의 교촌마을로 이주하기로 한 거예요. 1700년대 후반의 일이죠. 왜 이사를 했을까요? 교촌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경주향교 바로 옆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육특구나 학군지로 이사 간 거나 비슷해요. 당시 향교는 지역의 교육과 문화 중심지였거든요. 거기 가까이 산다는 건 자녀 교육에 유리하고 지역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기도 좋다는 뜻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이조리에 살던 집을 허물어서 그 자재를 가지고 교촌마을에 새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존 집을 해체해서 재사용한 건데
이게 단순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선조가 살던 집의 의미를 이어가려는 상징적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이사가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교육 환경이 좋아지니 자녀들이 과거에도 더 많이 합격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집안에서 생원, 진사가 계속 배출되거든요. 그리고 경주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니 사회적 영향력도 커졌겠죠. 전략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 최부자댁 족보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생원이나 진사급제자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8대 최기영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했고 9대 최세린도 1816년 생원시 합격, 10대 최만희는 1861년 생원시 합격, 11대 최연식은 1888년 진사시 합격이에요. 생원이나 진사가 뭐냐고요?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입학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시험의 소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대과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학식을 인정받는 자격증 같은 거였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집안이 대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관직에 나가서 벼슬을 하기보다는 생원이나 진사 정도의 학식을 갖추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내는 걸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관직 생활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파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고 지방으로 발령나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어야 하죠. 그것보다는 고향에 머물면서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보다 지역에서 사업하면서 사회공헌 활동하는 걸 선택한 거나 비슷하달까요? 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12대 최준의 이야기예요. 1910년 한일병합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최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문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한 거죠. 1915년 최준은 조선국권회복단의 경주군 대표로 참여해서 자금을 기부합니다. 당연히 일제에 발각됐고 1년여간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1921년에는 미국에서 열린 태평양회의에 조선 독립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준의 진짜 큰 결단은 이 다음입니다. 백산 안희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안희재가 백산상회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사실 이건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로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최준은 안희재에게 엄청난 재산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넘깁니다. 물론 진짜 목적은 독립운동 자금 지원이었죠. 상상해보세요. 12대 동안 400년을 이어온 가문의 재산을 다 털어서 독립운동에 쏟아붓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까요? 잘못되면 가문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었던 거죠. 최준이 안희재에게 거금을 맡긴 후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최준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최 선생께서 보내주신 자금을 독립운동에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준은 솔직히 좀 궁금했던 겁니다. 자기가 안희재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안희재도 사람인데 혹시 일부는 자기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보여준 장부를 보고 최준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보낸 돈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부 임시정부에 전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최준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경남 의령 방향, 안희재의 고향 방향으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안희재를 향해 멀리서나마 절을 올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400년 명문가의 후손이 그것도 상인이었던 안희재에게 절을 하는 장면을요. 양반 중심 사회였던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최부자 댁의 정신 아닐까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의리와 충성심,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게 평등한 거죠. 선조 최진립이 환갑 넘은 종들을 위해 제사를 모신 것처럼 후손 최준도 의로운 사람 앞에서는 기꺼이 고개를 숙였던 겁니다. 최준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동생들도 직접 나섰어요. 특히 최환이라는 동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일본 경찰의 교묘한 모략에 걸려든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일본 경찰이 최준에게 서예를 배우고 싶다며 접근합니다. 그리고 최준의 글씨를 받아가죠. 그 글씨를 이용해서 뭘 했을까요? 최준이 직접 쓴 것처럼 편지를 조작합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위독하시니 급히 집으로 오라는 가짜 편지를요. 중국에 있던 최환은 그 편지를 받고 급히 국내로 잠입합니다. 당연히 함정이었죠. 기다리고 있던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결국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부모님 임종을 지키려는 효심을 악용당해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온 집안이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이 이 정도였습니다. 재산만 바친 게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최준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애국이고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닐까요? 해방이 되고 나서 최준은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남은 전 재산을 털어서 대학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 교육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1947년 최준은 대구대학을 설립합니다. 지금의 영남대학교 전신이에요. 당시 대학 설립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아시나요? 요즘으로 치면 대학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역의 교육 허브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죠. 최준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선조들이 400년 동안 만석 이상 재산을 넘기지 말라, 흉년의 땅을 사지 말라며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왔듯이 자신도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거였죠.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는 데 기여했으니 이제는 교육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씁쓸해집니다. 대구대학은 경영난을 겪게 되고 최준은 결국 이병철에게 학교를 양도합니다. 이병철은 나중에 사카린 밀수 사건에 연루되면서 박정희에게 학교를 넘겼고 박정희는 청구대학과 합쳐서 영남대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운영은 나중에 딸 박근혜에게 넘어가게 되죠. 최준이 순수한 마음으로 세운 학교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손을 떠난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학교가 지금까지 영남 지역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만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최준의 정신은 여전히 그 학교에 남아있는 셈이니까요. 경주 최부자 댁에서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10대 최연배예요. 이분은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한글 보편화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글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어 교육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제했죠. 그런 상황에서 최연배는 목숨을 걸고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말본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현대 한국어 문법의 기초가 된 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자칫하면 독립운동으로 몰려서 체포될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실제로 최연배는 여러 번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최연배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한글 전용을 주장하며 평생을 한글 발전에 바쳤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건국 공로훈장 단장을 받습니다. 최준이 재산으로 나라를 지켰다면 최연배는 학문으로 우리말과 글을 지킨 겁니다.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나라에 기여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가문의 힘, 가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진립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1568년 1월 2일 경주 현곡면 하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최신보라는 분인데 참봉이라는 종구품 벼슬을 하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하급 공무원 정도 되는 직급이죠. 그러니까 최진립은 엄청난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양반가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진립이 겨우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겁니다. 조선시대 계모 밑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물론 새어머니가 나쁜 분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잃은 상처는 컸을 겁니다. 이 시기에 최진립 가족은 외가인 경주 이조리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오촌 당숙인 최실리 밑에서 공부하게 돼요. 최실리는 진사시에 합격한 학식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최진립이 학문과 무예를 배웠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최진립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친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경험이 나중에 약자들을 배려하고 종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요? 1592년 최진립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당시 최진립의 나이가 25세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학가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할 나이입니다. 많은 양반들이 전쟁을 피해 도망갔지만 최진립은 달랐습니다. 동생 최계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요. 의병이 뭐냐고요? 나라에서 정식으로 군대를 소집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군대예요. 요즘으로 치면 자원 입대를 한 거나 비슷하죠. 최진립은 의병 활동을 하다가 종육품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습니다. 그리고 1594년 단독별시 묵과에 급제해요. 병과 3등 269위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쟁 중이라 특별히 실시한 무과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최진립이 묵과에 급제했다고 해서 전쟁을 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관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1597년 정유재란이 터졌을 때의 이야기가 정말 극적입니다.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울산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울산 서생포에 일본군이 침입하자 최진립은 결사대 100명을 이끌고 나섭니다. 결사대요. 이름부터 벌써 각오가 느껴지지 않나요?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뜻이잖아요. 100명이면 요즘으로 치면 중대 규모입니다. 이 작은 부대로 일본군을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울산성 전투에서는 권율 장군 밑에서 종군하면서 큰 공을 세웁니다. 울산성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세요?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이 맞붙은 대규모 전투였어요. 이 전투에서 최진립이 세운 전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중에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최진립의 이력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도만호 겸 선정관, 훈련원 부정, 오위도총부 도사, 가덕진 수군첨절제사, 공조참판, 수군통제사, 수군절도사 등등. 육군과 수군을 넘나들며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이게 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세운 공 때문입니다. 최진립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1615년 큰 위기가 찾아와요. 능창군 추대 사건에 연루된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광해군 때 일어난 왕위 계승 관련 정치적 음모 사건이에요. 능창군은 선조의 서자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겁니다. 최진립이 여기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진짜 연루됐는지 아니면 정치적 모함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광해군 시절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진립은 함경도 갑산도읍으로 유배됩니다.
갑산이 어디냐면 지금 북한 땅이에요. 조선시대의 가장 험하고 추운 유배지 중 하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베리아 유배나 마찬가지죠. 전쟁 영웅이 이런 대접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최진립은 사면됩니다.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바뀐 거죠. 8년간의 유배 생활이 끝난 겁니다. 이미 55세가 넘은 나이였는데도 최진립은 다시 관직에 복귀합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최진립은 1626년 경흥도호부사로 임명됩니다. 경흥도호부가 어디냐면 지금의 함경북도 경흥군이에요. 두만강 근처의 국경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전방 지역 책임자가 된 거죠. 여기서 최진립은 청렴한 몸가짐과 선정으로 이름을 떨칩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1628년과 1629년 두 차례에 걸쳐서 포상을 받았을까요? 당시에 지방 관리가 포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지방 수령들은 백성들 착취하기 바빴거든요. 최진립은 뭘 다르게 했을까요? 아마도 집안의 가풍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겠죠. 전쟁 영웅이 지방 관리가 되어서도 그 명성을 이어간 겁니다. 1630년 최진립은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특지로 경기도 수군절도사가 돼요. 특지라는 건 임금이 직접 명령해서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최진립을 신뢰했다는 거죠. 당시 최진립의 나이가 62세예요. 요즘 기준으로도 정년 퇴직할 나이인데 그 나이에 수군을 지휘하는 중책을 맡은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게 50대였으니까 최진립은 그보다 더 나이 들어서도 현역으로 뛴 거예요. 1631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최진립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간원에서 탄핵을 합니다. 의리에 어긋나고 분수를 벗어났다는 이유로요. 무슨 뜻이냐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려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인조가 직접 나서서 논죄를 중단시킵니다. 최진립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교동도호부사, 용양위 부호군, 다시 수군절도사, 덕원도호부사 등의 관직을 계속 맡깁니다. 나라에서 최진립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636년 12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병자호란이 터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청나라 군대가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고 조선군은 곳곳에서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죠. 최진립은 공주 진영장으로서 용인 험천에서 청군과 맞닥뜨립니다. 이미 69세의 노구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 뒤로 물러나시죠라고 했을 텐데도 최진립은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기마민족이었어요. 숫자도 많고 전투력도 뛰어났죠. 최진립의 부대는 열세였지만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최진립은 그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12월 27일의 일이었어요. 1년 후 시신을 수습했을 때의 모습이 그의 마지막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말해줍니다.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혀 있었다고 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화살을 맞고도 싸웠다는 뜻입니다. 69세의 노인이 그렇게 싸우다 죽은 겁니다. 최진립이 전사한 후 조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청백리로 인정되어 자헌대부 정무공 병조판서에 추중됩니다. 청백리라는 건 청렴 결백한 관리라는 뜻이에요. 정무공이라는 시호도 받았는데 정은 충성스럽다, 무는 무공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인조 임금이 직접 사제문을 내립니다. 임금이 직접 제문을 쓴다는 건 정말 예외적인 예우예요. 그만큼 최진립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력악을 세우게 합니다. 정력악이라는 건 충신이나 열사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문이에요. 여기서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진립의 신도비 건립에 노론과 남인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노론과 남인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아시죠? 서로 죽고 죽이는 당파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진립을 추모하는 일에는 당파를 초월해서 함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최진립이 특정 당파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영웅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의 일생이 떳떳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했다는 거죠. 최진립을 모신 사당인 충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당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두만강 부근 경원군, 지금의 북한 땅에 있거든요. 최진립이 경흥도호부사로 재직하면서 좋은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던 겁니다. 평소에 백성들을 얼마나 잘 대했으면 사후에 사당까지 세워줬을까요? 분단 이전에는 후손들이 이곳을 참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지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죠. 북한 땅에 있는 조상의 사당을 참배하지 못하는 후손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것도 분단의 아픔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최진립의 후손들이 충렬사를 참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9세의 나이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선조를 기릴 수 있겠죠.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12대 최주는 199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습니다. 해방 후 45년이 지나서야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최준의 독립운동은 주로 자금 지원 형태였습니다. 백산상회를 통해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는 방식이었죠. 이런 형태의 독립운동은 기록이 명확하게 남기 어려워요. 특히 비밀리에 이뤄진 일들은 더더욱 증명하기 힘들고요. 게다가 최준은 해방 후에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사업에 전념했죠. 영남대학교 설립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조용히 지내다 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독립운동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1990년 드디어 최준의 독립운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이라는 건 독립유공자에게 주는 훈장 중 하나예요. 비록 늦었지만 나라에서 그의 헌신을 기억하고 인정한 겁니다. 경주 최부자 댁이 12대 400년 동안 불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단순히 경영을 잘해서?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가훈의 힘이었어요. 흉년의 땅을 사지 말라, 남들이 어려울 때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산은 만석을 넘기지 말라, 과도한 부의 축적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웃과 나누며 살라는 뜻이죠. 이런 가훈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가문을 지키는 방패가 된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전쟁이 나도, 정치적 혼란이 와도 사람들이 최부자 댁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키려 했죠.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자본, 신뢰 자본을 쌓은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400년을 이어올 수 있게 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경주 최부자 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부자 댁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부를 독점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했죠. 그 결과 400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최부자 댁이 다른 지주들처럼 흉년에 땅을 싸게 사들이고 소작인들을 착취하고 재산을 무한정 늘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2대, 3대를 못 가서 망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바이러먼트 환경, 소셜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경영 말이죠. 최부자 댁은 300년 전에 이미 이런 경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최진립은 69세에 전쟁터로 나가 전사했습니다. 12대 최주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쳤어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바친 겁니다. 경주 최부자 댁의 집은 지금도 경주 교동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옛날만큼의 부는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죠. 매년 조상 제사를 지낼 때면 옥동과 기별의 제사도 함께 모십니다. 400년 전 종들을 기리는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진립의 후손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자로, 어떤 이는 사업가로, 어떤 이는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며 산다는 거예요. 영남대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최준의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학교 운영권은 다른 곳으로 넘어갔지만 그 학교에서 공부한 수많은 학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거든요. 최준이 꿈꿨던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이상이 실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최연배가 지킨 한글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글도 한글로 쓰고 있고 여러분도 한글로 읽고 계시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이 한글이 사실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켜진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주 최부자 댁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라는 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나요? 최부자 댁의 진짜 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였고 지역사회의 존경이었고 후손들에게 물려준 정신이었습니다. 최진립이 전사한 후 종들이 함께 죽음을 선택한 것, 주변 사람들이 최부자 댁의 재산이 늘어나기를 바란 것, 400년 동안 가문이 무사히 이어진 것, 이 모든 게 그 보이지 않는 부 덕분이었어요. 요즘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댁은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오래 잘 살 수 있다는 걸 400년의 역사로 증명한 거죠. 69세의 최진립이 전쟁터로 나가 화살을 온몸에 맞고 쓰러졌을 때 그 옆을 지킨 환갑 넘은 종들, 그들의 제사를 400년 동안 이어온 후손들,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12대 최준, 평생을 한글 지키기에 바친 최연배.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경주 최부자 댁의 이야기, 단순히 옛날에 그런 집안이 있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는 것, 함께 잘 사는 것이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교동 최부자 댁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400년의 역사가 숨쉬는 그곳에서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